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194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경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경제 성장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화, 두 번째는 농촌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동 문제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격한 도시화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시로 몰리니까 이 산업화와 도시화 이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도시에서는 주택, 환경, 교통, 빈민 같은 문제들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로 막 몰려온 사람들이 판자촌, 그러니까 넓은 황무지에다가 판자를 깔고 판자촌으로 대충 집 형태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급격하게 빨리 도시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요. 그와 함께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에 몰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대량의 쓰레기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갖춰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도시라는 건 계획을 세우고 건설을 어떻게 할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도 문제점이 생길 상황인데, 여기 이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도시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의 예로서는요, 와우 아파트가 붕괴합니다. 마포구 창전동에 올라갔었던 이 아파트가 급하게 막 짓다 보니까 골조를 똑바로 이제 철근으로 쌓고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부실 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15동인가가 무너지게 되고 붕괴 사건으로 한 30명 가까이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광주 대단지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주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서울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광주에 대단지를 조성해서 가깝잖아요. 이 경기도 광주에다가 대단지를 조성해서 너희들 살게 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몰아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 1971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 농촌 문제를 살펴보면요. 농촌 문제는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도시는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성장을 하는 반면 농촌은 반대로 성장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통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촌향도라는 건 농촌의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라든지 어쨌든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농촌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점점 더 늦춰지게 되고요. 이러한 성장의 늦춤 또는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시했었던 운동이 뭐냐? 바로 1970년 지난번에 박정희 정부 하면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했었던 새마을 운동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요. 농촌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운동이고요. 이 농촌 환경 개선 운동은 농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정신 운동, 그리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촌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한 것 같지만 이 부지런함은 산업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특히 농촌에서는 그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이 부지런함, 근면, 성실을 강조했던 운동이 뭐냐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에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지 니네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정신운동. 이게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이렇게 일으켰던 운동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더라는 거고요. 요때가 되면 이 아침 시기에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뭐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마을운동 노래와 함께 더불어서 새마을 모자도 있죠. 그리고 아직도 농촌에 가다 보면 새마을 깃발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그때 70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계속 진행됐었다라는 거. 또한 1990년에는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라는 게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촌을 살리고자 하고 또한 농협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지원도 더 많이 되고 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또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976년에 있었던 한평 고구마 사건입니다. 이 한평 고구마 사건은요. 대표적인 이 정부 쪽과 농협의 비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된 이 비리는 누가 저질렀냐면 농협이 저지르게 되고요. 농협이 고구마를 미리 사겠다라고 얘기해서 정부에 돈을 받아놓고 중간에 착복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었던 이 고구마를 사주기로 했었던 농협이 사주지 않으므로 피해를 봤었던 이 한평 고구마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추곡 수매 운동도 일어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물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그 추수된 곡식들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부족해지거나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팔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농촌이 너무 많은 양이 생산이 되면 정부가 사들여 줌으로써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추곡수매 운동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운동은요, 문제는요, 바로 노동 문제입니다. 이 노동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데 저임금 문제 그리고 장시간 노동 또한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죠. 노동 문제는요, 사업가 쪽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사업가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벌고 싶거든요. 적은 돈을 투자한다, 노동자들에게 적게 임금을 준다, 그리고 많은 시간 일을 시킨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많은 이윤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니네가 알아서 노동해 라는 식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사업가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노동 문제는 시기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히 사건들을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이 전태일 열사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로기준법을 만드셨으면 그걸 준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들을 편지로 써서 청와대에 보내고요. 자신은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노동의 열악한 환경적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밝혔고요. 두 번째, 1979년에 있었던 YH 무역회사 사건, 무역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요. 여공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부마항쟁과 더불어서 박정희 정부 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987년 7월에 6월 항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민주화 목소리가 점점 일어나면서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통해 7월부터 약 석 달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요. 이때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뭐 이런 거라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성되게 되고요. 1995년에는 민주노총이 결성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노동조합으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민주노총이 결성이 되면서 양대 노총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두 가지의 노총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97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뭐죠? 1997에 IMF가 있었죠. IMF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이 생기고 구조조정이 만들어지고 회사들이 망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업가들도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 저임금에 아직도 장시간 노동을 했었던 이 노동자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을 극복시켜 보자. 우리가 지금 IMF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하고 우리가 이 IMF 상황을 빨리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동자와 사업가와 정부 간에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요.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됐고 이제 오늘날의 과제입니다. 오늘날의 과제는요. 외환위기, 아까 얘기했던 IMF 이후에 이걸 극복하긴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긴 했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뭐가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고요.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돼요. 이때 극복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극복을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97년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다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이 왜? 회사가 잘 될 거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대폭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막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 그래서 빈자리, 그 남는 자리에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청년 실업 문제,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죠. 청년 실업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문화, 네, 점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도 생기고 다문화 문제도 생기고요. 고령화 되고 있죠, 지금도.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늘어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게 돼서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오늘날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97년 이후로 훨씬 심화됐지만 그 전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즉, 뭐 기초수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그러니까 많은 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970년대 후반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합리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1999년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게 되고요. 2000년에는 최저임금제가 확대가 돼서 계속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제 확대도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4년에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또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되 고용보험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들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것에 또한 혜택을 받게 됐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의 확립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경제 성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 상황들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좀 더 나은 경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